그 다음으로는 미모 때문에 나라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송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인데 춘추시대 때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 그 당시에 임금은 소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소공이라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문공의 형님인데 문공의 이름은 포혁이었습니다. 동생이 포혁이고 소공은 형님이야. 근데 이 정치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불만이 조정의 불만 대신들의 불만도 많고 백성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포혁의 나중에 이제 문공이 되는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양공, 할아버지가 양공인데요. 양공의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죠? 할머니인데 친할머니가 아니고 이 양공의 이제 젊은 후궁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그래도 확률을 따지면 할머니단 말이야. 이 왕희라고 하는 할머니가 포혁이 미모에 반해가지고 포혁이 너무 잘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포혁하고 어떻게 좀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포혁한테 온갖 그 뇌물 공세, 뭐 벼슬 공세, 온갖 걸 다 해요. 근데 포혁이 넘어오질 않아. 그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소공이 사냥 나갔을 때 사람을 시켜가지고 소공을 죽여버리고 포혁을 임금으로 즉위시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송나라 문공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 할머니 왕희의 음욕, 그죠? 음탕한 욕망 때문에 나라를 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포혁도 할머니의 이런 그 욕망을 알고는 욕구를 알고는 일부러 약을 올리지 않았을까?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자기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할머니로 하여금 자꾸 그 단계를 높이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의 정치적 욕망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 미모로 나라를 얻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22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도 별로 남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탕한 젊은 할머니 때문에 나라를 얻었던 송나라 문공, 미남자 송나라 문공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미남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남자입니다. 삼국지의 미남자 하면은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여포. 여포는 무예만 출중했던 게 아니고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유를 듭니다. 저는 주유를 퍼펙트 가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남자다라고 부르는데 또 그렇지도 또 주유의 일생을 또 살펴보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삼국지의 특히 적벽대전의 주인공이 주유입니다. 실제로는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뭐 제갈량이 동납풍을 빌려오고 하지만은 처음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전 구상, 그 다음에 초고 동맹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적벽대전을 총지휘했던 인물은 주유인데요. 이 동호라고 하는 나라의 기둥이었죠. 그래서 동호 사람들은 주유를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랑자가 들어가면 되게 멋있는 남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송건의 형님인 손책과 더불어서 오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 두 여자죠. 이교라고 합니다. 이게 교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교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씨 집안의 두 딸 이교 가운데 동생인 소교를 아내로 맞이하죠. 손책은 언니인 대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교 하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미녀 가운데에서도 초선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두 미녀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유는요, 오나라를 버텨나간 아주 기둥으로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끌고 난 다음에 북벌을 준비하던 중 36세로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이긴 했습니다만 또 수명이 짧네요. 그죠? 고사성어 때 제가 가인방명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 명이 박하다, 운명이 기구하다 이런 뜻인데 주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하고 관계돼가지고 이 미남자하고 관계돼서 재미난 고사 가운데 하나는
주유의 음악에 대한 조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사가 뭐냐 그러면 주랑식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주랑은 주유죠. 그죠? 주랑이 곡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랑고라고 하는 세 글자도 있습니다. 주랑이 고개를 돌려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가 틀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주위가 반드시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위 앞에서는 함부로 악기 연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랑고, 틀린 데가 있으면 반드시 집어내서 지적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유 앞에서 악기 연주하지 마라. 우리 흔히 뭐라 그럽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그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또 속담이 뭐가 있나요?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어르신한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 앞에서 우통 벗지 마라. 호랑이 앞에서 우통 벗지 마라가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건 뭐가 있냐 그러면 돼지 앞에서 코 뒤집지 말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주유 앞에서 악기 연주하지 마라.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물을 겸비했고 아름다운 안에까지 갖춘 데다가 음악에 대한 탁월한 조예까지 갖춘 주유. 하지만 신은 모든 걸 다 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36세로 요절을 했습니다. 삼국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 적백대전 가운데 나오는 주유의 아내로 분장했던 소교입니다. 예. 또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이교인데 대귀하고 소교인데 낙양에는 가면은 꽃들이 많이 핍니다. 근데 꽃 피는 것 가운데에서 이게 목단인데요. 목단꽃 가운데에서 꽃 한 송이에 색깔이 두 개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시죠. 한쪽은 짙은 분홍색이고 한쪽은 옅은 분홍색이 반은. 이쪽은 절반은 붉은색이고 절반은 또 분홍색이야. 한 송이. 요 꽃 이름이 이교입니다. 꽃 이름이. 이게 소교하고 대교라는 얘기죠. 그죠? 예. 아름다운 꽃이 색깔이 두 개로 핀 요 꽃 이름을 이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아름다운 미녀의 이야기가 꽃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미남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조 시대 때 동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중국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는데 300년간에 걸친 대혼란기였는데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북방 장강 북쪽에 있었던 북조에는 5호 16국 5개의 민족이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해서 5호 16국이라고 하고 장강 이남 쪽에는 북방보다는 좀 덜 혼란스러웠어요. 6개의 왕조가 교체됩니다. 300년 가까이 6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북조, 남조라고 나누고 북조는 5개의 민족에 의해 가지고 16개의 왕조가 서서 5호 16국이고 남조는 한족에 의해 가지고 6개의 왕조가 교체가 돼서 6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죠? 그 북조의 16개 나라 가운데 동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동위의 권세가인 고장공, 이름은 숙이라고 합니다. 고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541년에 태어나서 573년에 33살, 이것도 요절했네요. 그죠? 33세로 요절한 미남자인데, 이 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중한 외모에다가 또 성격까지도 좋았어요. 그 부하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어찌된 일인지 전투에 나가면요, 도깨비 가면을 쓰고 전투를 했다는 거죠. 원래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제 도깨비 가면을 쓴 미남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그 금룡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적이고 아군이고 전부 다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식별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난능왕이 투구를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투구 속에서 얼마나 멋진 남자가, 미모의 남자가 얼굴이 나타나는지 모두 다 깜짝 놀라고 그 모습을 보고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난능왕 얼굴 쳐다보느라고 싸움을
싸움을 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도깨비 가면을 일부러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하여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부하 장병들이 난능왕 입진곡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어요. 찬양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난능왕이 적의 진으로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북제의 황제였던 고이라고 하는, 후주라고 합니다. 고이가 이 난능왕을 시기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측근들이 빨리 벼슬 그만두라고. 지금 황제가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빨리 그만둬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고, 난능왕도 물러나려고 준비하던 차에 결국은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살의 나이로 독살당합니다. 근데 이 난능왕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재물을 차지하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그런 자린고비가 아니라 재물을 탐내긴 했습니다만은 주변에다 나눠주기도 잘했고요. 심지어는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천금이나 되는 채권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전부 다 채무를 면제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전투에서 공을 세우니까 황제가 미녀를 수십 명 상으로 하사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양했다라고 하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절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명은 왜 받아? 그런 질문 하시죠. 그죠? 한 명만 받고 다 사양했다는, 한 명은 왜 받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받으면은 권력자의 의심을 삽니다. 내가 주는 것도 안 받아?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한나라 때도 보면은 소아가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항우가 소아에게 다른 공신들보다 훨씬 많은 땅을 줍니다. 그런데 소아는 그 땅을 사양하는 대신 돌자갈밭으로 된 땅만 받습니다. 근데 소아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땅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공신들의 후손들은 좋은 땅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먹고 살고 막 사치하고 방탕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나라가 다 없어지거나 죽어버렸거든. 근데 소아 자식들은 고생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아는 후손들이 다 편안하게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깊이 있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권력자, 황제가 의심한단 말이죠. 이게 난능왕도 여성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력자가 주는 거니까 한 사람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사양했습니다. 이 난능왕이 아까 말씀드린 입진곡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요, 춘일대사라고 해가지고 봄날에 큰 행사를 벌입니다. 제일 큰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축제 비슷한 걸 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난능왕 입진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용담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으면은 이게 전해져가지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920년에요. 놀랍게도 난능왕 고숙비라고 하는 난능왕의 이 기념비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 중증 문물 보호단이 제일 귀한 문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난능왕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북제라고 하는 나라는 난능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영웅의 죽음과 함께 하나의 나라가 망했고, 이 영웅의 영웅담은 일본에까지 전해져가지고 일본의 봄날 봄맞이 축제에 춤으로 노래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13년도에는 총 46부작 난능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지의 두 번째 미남 여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삼국지에서 여포하면은 뭐 절정의 무예를 지닌 주인공이죠, 그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협공해도 못 당했다라고 할 만큼 막강한 무공의 소유자였는데,
이 또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키가 1m 90 가까이 됐고요. 훤칠한 미모에다가 막강한 무공, 거기에 방천화극이라고 하는 긴 창에다가 또 잘 아시는 적토마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활솜씨까지 띄어놨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그 당시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인중여포요 마중적토다. 사람 가운데에는 여포가 최고요. 말 가운데에는 적토마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포는요, 이게 자기 연민, 잘생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서양에서는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그 누구길래 저렇게 잘생겼냐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유명한 자기 도취를 얘기하는 서양의 단어가 나르시즘이듯이 이 여포도 자기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이 여포는 이 명품광이었어요.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아주 극진하게 정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금관으로 묶고 몸에는 화려한 문양을 수놓은 백화점포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사자머리 버클을 한 혁대로 치장을 한 갑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PT의 왼쪽에 나와 있는 여포 모습이 있죠. 그죠? 이게 여포입니다. 근데 이 여포는 잘 아시다시피 외모하고는 인품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언이라는 사람을 모시다가 결국은 동탁한테로 달려갔고 나중에 잘 아시는 초선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동탁은 사실 양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동탁도 배신하고 조조한테로 달려갔다가 결국은 살해당한 그런 인물이 여포입니다. 자, 미남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남 같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좌중을 모두 쓰러뜨린 강아지. 강아지 이야기가 아니고 사마상녀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 때 유명한 문장가 이야기인데요. 한나라 시대 때는 유명한 두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사마입니다. 한 사람은 산문을 잘 지었던 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마상녀에게 붙은 별칭은 부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라고 하는 문장의 성인이다 해서 부성, 사마상녀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역사가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의 성인이다 해서 양사마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상녀 이야기입니다. 사마상녀하고 사마천은 약 3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마상녀가 한 세대 위입니다. 이 사마상녀가 어렸을 때 재미난 일화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마상녀 어릴 때 이름이 견자였습니다. 견자, 개새끼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시골에 가면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개똥아라고 많이 불렀죠. 혹시 아시는, 알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옛날에는, 어릴 때 조기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은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초등학교 갈 무렵까지 이름을 천하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갈 무렵 때부터는 정식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 사마상녀의 기록에 아주 견자가 나오길래 이 중국도 그런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견자는 개견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개새끼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개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라고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도 사마상녀도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나 이름 바꾼다 해가지고 지은 게 상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서로 상자에다 같을 여자인데 이게 또 누구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유명한 외교관이었던 인상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녀를 닮고 싶었던 모양이죠. 왜 그러냐? 사마상녀가 문장 하나는 귀신같이 잘 지었는데 말을 더듬었어요. 근데 인상녀는 말을 진짜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난 인상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자기 이름을 상녀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모인상녀라고 합니다. 인상녀를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멘토로 삼고 싶을 때,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쓰는 사자성어가 모인상녀다.
이 사마상녀가 이제 무명 시절에 사마상녀의 고향은요, 오늘날 사천성 쪽입니다. 사천성 성도인 청두 좀 밑에 임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공의 벼슬아치들이 사마상녀가 워낙 문장도 잘하고 또 악기도 잘 다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상녀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사마상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되게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 옆에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옆에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은 좀 뻔때 나잖아요. 그죠? 시쳇말로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사마상녀를 데리고 다녔어요. 하루는 임공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문이 난 타광손이라는 사람이 연회를 베풉니다. 저녁 때 만찬을. 그랬더니 이 임공의 헬령이 사마상녀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요. 사마상녀가 마지 못해가지고 그 연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때의 장면이 사마천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일좌진경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일자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자리죠. 그 자리를 전체를 의미합니다. 진경은 모두 다, 진짜는 모조리 그런 뜻입니다. 자리 전체가 모조리 경, 자빠졌다. 미모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사마상녀가 탁 나타나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상녀의 미모에 놀라가지고 자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사마상녀가 금운고를 연주해가지고 이 타광손의 딸을 꼬십니다. 시쳇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거를 금심도지라고 합니다. 금운고를 연주해가지고 타광손의 딸의 마음을 흔들어 놓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딸이, 타광손의 딸이 사마상녀의 풍채와 사마상녀의 금운고 연주를 보고는 홀딱 반해가지고 시녀를 보내가지고 기별을 넣어가지고 두 사람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날 밤으로 야반 도주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부모님 허락도 없이 그냥 신혼 살림에 신혼을 차리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상녀가 잘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딸 이름이 탕문군인데 사마상녀는 총각이었고 탕문군은 결혼을 한 번 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마상녀 하면은 중국의 미남자 반열에서 꼭 빠지지 않는데 사마상녀의 미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일자진경이고요. 또 하나는 옥룡하나심도라고 하는 아주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사마상녀의 이 외모에서 풍기는 풍채와 멋을 옥룡하나심도라고 합니다. 줄여서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미남을 나타낼 때 심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옥룡하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자태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우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단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도하면은 미남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됐고요. 탕문군이 사마상녀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야반 도주해서 사마상녀 집에 가보니까 집에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마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도사벽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라고는 벽 4개밖에 없다 라는 말로 사마상녀의 가난함을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탕문군이 도망 나올 때 가지고 온 폐물 같은 것을 처분해가지고 두 사람이 우물을 파가지고 술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탕문군과 사마상녀의 러브스토리 있는 이 두 사람의 신혼은요, 공부한 지식인 사마상녀가 손발 걷어붙이고 술그릇 나르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신혼을 보낸 아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살기도 참 재밌게 잘 살았던 미남자가 사마상녀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고 글을 누구보다도 많이 쓴 사람인데 죽을 때 책 한 권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주변에 다 나눠주고 처분하고 죽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상당히 엣지 있게 인생을 마무리한 미남자 사마상녀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마상녀가
까지 미남자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다양한 미남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약 3,000년 전 미남자부터 시작해서 도깨비 가면을 쓴 미남자까지 수천 년 동안 미남자 한 10여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추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마천학회와 호TV가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좀 알자 중국, 그 가운데서 좀 알자 중국 미남자 이야기. 오늘은 미남, 미녀, 추남, 추녀 가운데서 미남자들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시대의 하나의 문제 가운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미모지상주의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보고 또 미모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미남자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미남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추남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